방콕의 새벽은 늘 그렇듯 뜨겁고 축축한 공기로 시작되었다. 짜오프라야 강 위로 희미하게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22살의 아라냐는 작은 자취방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스케치북과 목탄이 들려 있었다. 방 안은 그녀가 그린 그림들로 가득했다. 태국의 전통 문양과 현대 도시의 고독이 뒤섞인 어둡지만 강렬한 색채의 그림들이었다. 그녀의 꿈은 화가였다. 하지만 현실은 방콕 중심가의 초호화 레지던스 호텔 시암 파라곤 레지던스의 청소부였다. 햇볕에 건강하게 그을린 짙은 갈색 피부, 소박한 옷차림. 아라냐는 그것이 때로 보이지 않는 벽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호텔 동료들 사이에서도 그녀는 종종 유령 취급을 받았다. 하지만 아라냐는 묵묵히 일했다. 그녀에게는 곧 있을 신진 작가 공모전이라는 희망이 있었으니까. 그날도 아라냐는 평소처럼 호텔 복도를 오가며 객실을 청소했다. 그러다 VIP 고객인 차리니의 스위트룸 앞에 멈춰섰다. 차리니는 20 후반의 SNS 스타로 눈처럼 하얀 피부에 온갖 명품을 휘감고 다니는 여자였다. 그녀는 아라냐를 볼 때마다 벌레 보듯 경멸의 눈빛을 숨기지 않았다. 오늘도 복도에서 마주친 차리니는 아라냐가 실수로 스칠 뻔하자 질색하며 손수건으로 옷을 털어냈다. 어머, 재수 없어. 이런 애들은 왜 이렇게 어두컴컴한 거야?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소리가 아라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차리니는 며칠 뒤 열릴 자신의 호화로운 생일 파티 준비로 분주했다. 그녀는 새로 구입한 수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SNS에 연신 자랑했다. 내 생일 선물, 다이아 목걸이 시암의 별, 인생은 차리니처럼. 수많은 좋아요와 부러움 섞인 댓글들이 그녀의 허영심을 채워주었다. 며칠 후 차리니의 생일 파티가 끝난 다음 날 아침, 호텔이 발칵 뒤집혔다. 차리니의 스위트룸에서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사라진 것이다. 엉망이 된 방 안에서 차리니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울부짖었다. 내 목걸이, 내 시암의 별이 없어졌어. 호텔 보안팀과 매니저가 달려왔다. 차리니는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그 여자야! 어제 내 방 청소했던 그 까만 애, 걔 말고는 아무도 내 방에 들어온 적 없어. 그녀의 손가락은 정확히 아라냐를 향했다. 아라냐는 어젯밤 늦게까지 파티로 어질러진 차리니의 방을 청소했었다.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라냐는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차리니의 눈에는 이미 아라냐가 범인이라는 확신이 서려 있었다. 곧 경찰이 들이닥쳤고 아라냐는 졸지에 절도 용의자가 되어 경찰서로 끌려갔다. 차가운 유치장 철창 안에서 아라냐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녀의 작은 꿈, 공모전에 출품하려던 그림,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그 시각 차리니는 자신의 SNS에 또다시 글을 올렸다. 여러분, 너무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제 목걸이가 사라졌는데 범인이 저희 호텔 청소부래요. 어쩐지 피부도 까맣고 눈빛도 음흉하더니 정말 세상 무서워서 살겠어요. 도둑맞음, 정의구현 시급,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 아라냐의 신상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누가 봐도 아라냐를 겨냥한 글이었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아라냐를 향한 비난과 저주로 뒤덮였다. 감히 누굴 넘봐? 저런 것들은 태국에서 추방해야 해. 피부색만 봐도 답 나오네. 익명의 손가락들은 아라냐를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절망의 나락에 빠져있던 아라냐에게 한 줄기 빛이 비친 것은 동료 청소부였던 나파폰 덕분이었다. 나파폰은 평소 아라냐의 성실함을 알고 있었고 그녀의 결백을 믿었다. 과거 비슷한 일로 억울하게 누명을 썼을 때 도움을 받았던 인권 변호사 타나를 아라냐에게 소개해 주었다. 타나는 30 초반의 젊은 변호사였지만 날카로운 눈빛과 논리적인 말투를 가진 사람이었다. 처음에는 그 역시 흔한 절도 사건이려니 생각했다. 하지만 아라냐의 떨리지만 진솔한 눈빛, 그리고 차리니의 SNS에서 느껴지는 과장되고 자기적인 태도에서 그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아라냐 씨,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함께 진실을 밝혀봅시다. 타나의 따뜻한 말에 아라냐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기로 했다. 타나는 즉시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호텔 CCTV를 샅샅이 뒤졌지만 차리니의 방 안은 사각지대였다. 복도 CCTV에는 아라냐가 방에 들어갔다 나오는 모습만 찍혀 있을 뿐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다. 타나는 차리니의 SNS 게시물과 댓글들을 분석하며 그녀의 성향과 사건 당일의 수상한 행적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아라냐는 증거 불충분으로 일단 풀려났지만 혐의는 여전히 그녀를 짓눌렀다. 도둑년이라는 낙인은 그녀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붓을 잡을 의욕도 살아갈 희망도 모두 사라진 것 같았다. 그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철창, 사람들의 손가락질, 차린이의 비웃음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타나는 그런 아라냐를 찾아와 끊임없이 격려했다. 아라냐 씨, 여기서 무너지면 저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당신의 그림에는 당신의 진실된 영혼이 담겨 있어요. 그 힘을 믿으세요. 그는 아라냐가 그린 그림들을 보며 진심으로 감탄했다. 특히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한 줄기 빛을 그린 작품은 마치 아라냐 자신을 닮아 있었다. 한편 타나의 움직임을 감지한 차리니는 자신의 막강한 변호인단을 통해 타나에게 압력을 넣기 시작했다. 심지어 아라냐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사건을 무마하려 들었다. 그냥 훔쳤다고 인정해. 그럼 이 돈 주고 조용히 끝내줄게. 안 그럼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차리니의 협박에 아라냐는 공포에 질렸지만 타나의 지지 속에서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했다. 타나는 차리니가 과거에도 자신의 실수를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운 적이 있다는 소문을 접하고 그녀의 주변 인물들을 탐문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아라냐는 문득 사건 당일 차리니의 방에서 봤던 이상한 점을 기억해냈다. 변호사님, 그날 차리니 씨방 화장대 위에 평소에는 없던 작은 인형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차리니 씨는 누군가와 아주 다급하게 통화하고 있었고요. 마치 뭔가 숨기려는 사람처럼요. 아라냐의 기억은 작은 실마리가 되었다. 타나는 그 인형과 통화 상대에 주목했다. 그는 차리니가 파티를 위해 고용했던 이벤트 업체 직원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조사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언을 확보했다. 이벤트 업체 직원 중 한 명이 차리니가 파티 전날 밤 문제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아주 흡사한 모조품 목걸이를 급하게 주문했고 그 모조품을 자신의 방 화장대 위 인형 뒤에 숨기는 것을 목격하는 것이었다. 차리니는 진짜 목걸이를 다른 곳에 숨겨두고 아라냐에게 도둑 누명을 씌운 뒤 보험금을 타내려 했거나 혹은 단순히 아라냐를 괴롭히고 싶었을 가능성이 커졌다. 타나는 이 증언을 토대로 경찰에 재수사를 강력히 요청하는 한편 기자회견을 열어 차리니의 만행을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기자회견 당일 수많은 취재진 앞에서 타나는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증거들을 제시했다. 모조품 목걸이 주문 내역, 직원의 증언 녹취, 그리고 차리니가 과거에도 비슷한 사기 행각을 벌이려 했던 정황 증거들이 줄줄이 터져나왔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가운데 차리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횡설수설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그녀의 하얀 피부는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평소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SNS 여론은 순식간에 뒤바뀌었다. 어제까지 아라냐를 비난하던 사람들은 이제 차리니를 향해 분노의 댓글을 쏟아냈다. 악마 같은 년, 그동안 우리를 속였어.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해. 차리니가 과거에 저질렀던 다른 갑질 행위들까지 속속들이 폭로되며 그녀는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결국 차리니는 무고, 명예훼손, 보험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법정에서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유죄 판결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녀가 쌓아올린 허영의 탑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아라냐는 모든 혐의를 벗고 자유의 몸이 되었다. 길고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온 기분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믿고 끝까지 함께 싸워준 타나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세상은 여전히 편견과 불의로 가득했지만 작은 목소리라도 진실을 외치면 언젠가는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사건은 아라냐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녀를 더욱 강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고스란히 담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발버둥치던 절망, 한 줄기 희망을 발견했을 때의 간절함,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을 때의 해방감까지. 그녀의 그림은 이전보다 더욱 깊고 강렬한 울림을 담고 있었다. 얼마 후 열린 신진 작가 공모전에서 아라냐의 그림은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대상을 받았다. 어둠 속의 빛이라는 제목의 그림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용기를 주었다. 특히 그녀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작은 갤러리에서 열린 그녀의 첫 개인전은 연일 성황을 이루었다. 타나는 이 사건을 계기로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활동에 더욱 헌신하게 되었다. 그는 아라냐와 좋은 친구이자 서로를 지지하는 든든한 동반자로 남았다. 몇 달 후 아라냐는 방콕 외곽 짜오프라야 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 자신만의 작업실을 마련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창가에 앉아 그녀는 새로운 캔버스 앞에 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어둠은 찾아볼 수 없었다. 잔잔한 미소와 함께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을 듯한 강인함이 어려 있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방콕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겠지만 아라냐는 알고 있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그리고 불의에 맞서 진실을 외치는 작은 몸짓들이 모여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녀의 붓끝에서 새로운 그림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회복 그리고 연대에 관한 이야기였다. 문득 작업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그림을 보고 감명받았다며 멀리 치앙마이에서 찾아온 까만 피부의 어린 소녀였다. 소녀의